예, 반갑습니다. 유정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회자가 장례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네, 대학 수업 첫 시간하고 똑같구나 라고 참 사회자 이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수업 아마 이제 대학 수업이 그리우실 텐데요. 대학 수업도 첫 시간에 이제 대형 강의실에서 특히 수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비어 있고 그 뒤부터 차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앞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A, B, C, D, F로 처리하면 앞을 다투어서 앞줄에 앉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부 이렇게 제일 뒤에 앉은 학생들이 어떤 거냐면 교수하고 가능하면 인터랙션 안 하겠다, 상호작용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뒤에 3분의 1을 끊어가지고 강제로 앞으로 오라고 그럽니다. 제일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앞에서 앉혀서 그럼 이 정말 싫은 표정을 하고 뭐 교수가 오라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앞에 앉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가 명패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자리에 앉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 다빈치 가상대 학장이고 현재 한국게임학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 게임과 메타버스에서 이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최근에 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 3년 정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변화는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충격은 단지 코로나만의 충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마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주역이 불행히도 한국인이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테라 루나, 이건 과거에 가상화폐를 몰랐던 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나 같은 경우에 하룻밤에 50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하룻밤에 99.99%가 소멸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기존에 가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거나 아니면 가상이라는 영역을 막연하게 나무일처럼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습니다. 단지 가상화폐라는 이슈를 떠나서 가상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의 산업과 이 사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 이제 그런 가능성, 사실 이제 테라 루나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언스테이블 코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1달러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가상화폐인 루나를 만들고 그 두 개를 바치는, 그 두 개만으로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또 한 층의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완충 버퍼에 걸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즉 3층의 가상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스테이블한 그런 구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어떤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3단 구조의 가상으로 스테이블이라는 그 코인을 유지하는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테라 루나 때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99.99%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테라하고 루나가 즉 거래가 정지되고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낸스나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이나 정상적인 어떤 투자자라면 멈췄어야 돼요. 지켜봤어야 됩니다. 아니면 팔고 빠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테라 루나가 99.99%가 폭락해서 거의 0에 가까운 가치로 폭락해 있을 때 바로 그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이낸스가 거래 재개가 되니까 순간에 200배가 뛰었습니다. 순간에 불과 1, 2초에 200배가 뛰고 다시 폭락했습니다. 이 200배가 뛰었다는 뭐냐면 그 차익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불나방처럼 덤벼드는, 거의 이건 거의 투기에 가까운, 투기라고도 볼 수도 없죠. 순간에 불과 몇 초에 200배가 뛰었다 다시 떨어져, 이런 정도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가상의 세계입니다. NFT 마찬가지입니다. NFT도 이제 버블이 꺼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도 스테이지 1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도권으로 가상화폐나 뭐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NFT나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의 새로운 현실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그게 제도권의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지식자산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영역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과거에 이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는 비트코인에 열광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폐기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아마 여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 뭐 게임은 다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게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적이 있다.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손 드신 분들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게임이라는, 특히 MMORPG라는 게 하나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MMORPG를 리니지 같은 걸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가 과거,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 2라는 게임이지만, 실제로 공성전, 즉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실시간 플레이를 녹화해 놓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전부 사람이 컨트롤하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성전하는 실제 이제 전쟁을 하는 캐릭터끼리 과정입니다만, 전쟁이 그냥 게임 속에서 몇몇끼리 치고받고 하는, 지금은 실제 이제 캐릭터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입니다만, 이건 그냥 단순히 모여가지고 야 게임하자 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이런 형태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매일같이 PC방이라는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도상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을 경우에, 혹시 모니터에서 이와 비슷한 게 발견이 될 경우에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는 어머니였는데, KBS PD하는 어떤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게임하는 거 보고 화를 못 참고 이 랜선을 가위로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전원을 꺼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원이 꺼지면 캐릭터가 튕겨 나가거든요. 캐릭터가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정말 중요한 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앞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사라지면 그 길드는 집니다. 그러면 지게 되면 엄마가 강제로 전원을 꺼가지고 쫓겨난 밖으로 나갔던 그 아드님이나 따님은 친구들 사이에 영원한 낙인이 찍혀서
왕따의 대상이 됩니다. 왜? 전쟁 중에 도망갔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리니지 2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연구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이쪽 게임이나 이런 메타버스를 연구한 지가 벌써 한 20 몇 년, 25년이 됐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 리니지라는 게임에서 발견을 했던 게 뭐냐면 가상화폐하고 가상경제였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2003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와 가상화폐가 현실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은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시했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제 논문과 책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그래서 뭐 지금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주로 이제 게임에서 제가 발견했던 게 게임의 아이템과 가상화폐, 사이버머니를 거래하고 있는, 그리고 그 거래 과정을 통해서 현실의 경제하고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했던 이 당시의 모델을, 아이템을 거래했던 모델을 보게 되면 지금의 가상화폐에 거래되는 빗썸과 그리고 인터넷 뱅크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같은 실제 결제라는 이 모델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을 보면 카카오뱅크하고 페이가 결합된 모델, 윗부분을 보면 빗썸처럼 실제로 플랫폼 속에서 가상해지와 거래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자생적으로 등장했던 대단히 놀라운 혁신적인 모델은 정부 규제에서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비트코인이라는 이게 미국발 가상화폐가 등장하니까 열광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가상화폐하고 게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메타버스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스테이지 1은 끝났습니다.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에 의한 활동의 제약입니다. 그래서 어몽어스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의 성공이 바로 그걸 촉발, 과거에는 이런 어떤 성공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개념과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찬양론자가 아니고 제 책 제목은 메타버스는 환상인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메타버스를 냉정하게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메타버스를 냉정하게 보는 거하고 우리가 가상의 영역들, 가상화폐나 NFT라든지 메타버스의 각 요소들, 예를 들면 VR이나 AR이 미래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 흐름이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를 가지고 버블을 일으켜서 이득을 취하는 것과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게,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가 향후 어떻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로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총칭해서 대략 업어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는 게임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어몽어스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는 전부 제 눈에는 게임의 카테고리로 보입니다.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세대가 들어가서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현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들어가서 제페토를 하면 정말로 재미가 없고 답답합니다. 10대들은 미친 듯이 놉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타버스는 10대 또는 MZ세대의 놀이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게임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도 세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자산의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 또 이제 부동산 거래의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죠. 뭐 어스투라든지. 저는 특히 이제 어스투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의 측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과거에 메타버스 1.0이라고 볼 수 있는 세컨 라이프의 장면입니다만, 한국사에서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정말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다가 사라져서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는, 하지만 그 어스토와 같은 그런 모델은 이런 세컨 라이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하나의 위험한 요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실질적인 거래자, 즉 투자자들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서
현재 특히 가상 부동산 모델로서의 메타버스는 지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컨라이프에서 시도했던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은 끊임없이 향후에도 시도가 될 거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그 왼쪽 위를 보시게 되면 저거 이제 스탠포드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스탠포드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품들을 컬렉션을 메타버스 상에서, 즉 세컨 라이프 상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가상 미술관입니다. 아래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아래 오른쪽 부분은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세컨 라이프가 등장했을 때 가상의 UN 회의 같은 그 국제 회의를 가상에서 그대로 시연했던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하상 공간 세컨 라이프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요즘은 이 메타버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둥 어쩌는 말이 많은데, 저는 2008년에 메타버스 상에서 실제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대 건물이고 여기가 서 있는 이게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접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은 학생들이 가상 공간 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영화관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은 아니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 중앙대나 모든 지금 대학들이 2학기는 대면 수업, 오늘이 지금 개강입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상에서 많은 학교들이 입학식을 하고 졸업식을 하고 그런 이제 이벤트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행사의 대부분은 소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을 하고 지도할 수 있는가, 가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가상과 현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향후에 저는 가상이 지금 현재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세대, 즉 MZ세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상 공간과 가상 재화로 훈련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테라루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테라루나에 그렇게 불나방처럼 덤벼들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MZ세대입니다. 코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게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주변에 안 들리잖아요.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코인을 가지고 처음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아마 거의 지금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게임상에서, 아까 제가 리니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게임상에서 가상재화를 거래하는, 예를 들어 한 게임에 고스트 포카 이런 걸, 특히 고스톱을 치다 보면 그 화폐 단위가 얼마냐면 조 단위, 1경, 10경 이런 걸 거래를 합니다. 그냥 몇 억 이런 건 돈이 아니라 화폐 단위로 별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현실의 화폐하고 가상의 화폐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은 어떻게 하냐, 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단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IT에 대한 대단히 자유로운 구사입니다. 특히 온라인 가상사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툴이었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적어도 3분의 2의 선생님들은 업무에서 생존 불가능할 겁니다. 왜? 저도 제페토 들어가가지고 정말 재미없게 지내고 로블록스에서 재미없게 지내다가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의 10대나 20대는, 특히 10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의 메타버스를 놀이터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속에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듯이 정말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비즈니스 툴로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기성세대, MZ세대가 이제 괴리와 분단. 옆에 사진처럼 단층처럼 MZ세대하고 기성세대는 지금 두 개가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학년과 4학년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석사과정과 대학교 2학년은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서로 공통의 주제도 없고 대화도 안 됩니다. 아마 직장에서도 이제 이미 시작이 됐을 겁니다. 신입사원과 임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신입사원과 과장, 부장급하고도 이제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장급, 부장급 그 위에 저는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다 보면 정말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샌드위치로 양쪽에 끼어서 고통받고 있는 게 부장급, 과장급의 관리직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단절, 괴리와 대립이 있는 거고요. 그 세대 간 분단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밑에 세대가 쭉 밀고, 즉 메타버스라고 굳이 이야기 않더라도 새로운 세대가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NFT 이야기를 해봅시다. NFT는 자 게임 아이템일까?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아주 게임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있었습니다. 리니지에서 진명왕은 집행금 플러스 9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이건 그 현실 세계로 따지면 뭐라고 따질까요? 이건 뭐 포르쉐 이것도 장난감이고요. 뭐 람보르기니도 장난감이고요. 도대체 뭘 비유할 수 있을까요? 롤스로이스 그것도 장난감이고, 왜냐하면 이건 딱 하나니까요. 딱 하나 있으니까 게임 서버에. 근데 이게 대략 가치가 수억 원이라는데 이때 호가가 한 4억이 나왔던 모양인데 소유자가 안 판다고 그랬답니다. 4억 줘도 안 팝니다. 현금 4억입니다. 가상화폐 4억이 아닙니다. 4억 줘도 안 팝니다. 왜? 게임에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리니지를 틀어드렸습니다만, 리니지에서 마지막 처음에 처음에 이 옥좌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일어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한마디 하죠.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자, 전쟁 개시입니다. 그게 군주입니다. 전쟁 개시라는 바로 그걸 선언했던 성주입니다. 성주. 그래서 한 서버에 1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는데 10만 명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 그 권력자가 이 집행금 플러스 9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았다. 한 방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돈에 게임을 파는 놈이야. 그러면 4억이란 집 한 채 값에 대해서도 안 팝니다. 이게 NFT하고 가상 게임 아이템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왜? 희소성. 근데 지금 NFT 중에 희소성이 없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한도전 300만 원짜리 아이템, NFT 안 팔려가지고 결국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미래에 있어서 제도권으로 NFT가 이제 스며 들어갈 겁니다. 자, 가상경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해봅시다. CBDC나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CBDC로서.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1대1로 연계돼 가지고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연방 준비은행이나 이런 데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한때, 지금 메타가 됐습니다, 발행하려고 했던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리브라 발행을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도 디지털 위안의 위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한국은행은 이런 생각조차 없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 공무원들에게 성단위나 시단위에서 공무원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근데 우리는 이제 시범적으로 기술이 어쩌고 이런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전에 제가 이 앞에 있던 논문을 썼을 때 한국은행 누구 연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2004년인가 논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가상화폐가 M3, 즉 통화량의 M3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나름 이렇게 진지한 질문이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어갑니다. 지금은 발행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 실제 화폐하고 교환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미치지만, 지금 게임사 하나하나가 각각의 자기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드디어 그때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개별 주가, 특히 리브라라든지 향후에 제가 다 생각하는 가상화폐 세컨 스테이지, 다음 단계는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단계입니다. CBDC하고 가상화폐는 공존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도지코인 같은 알트코인은 전부 소멸할 겁니다. 왜? 1단계에서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서 세상을 한번 시끄럽게 했지만 그들이 제도권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고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패권화 속에서
가상화폐, 하나의 가상경제,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어떤 큰 흐름은 결국에는 글로벌 패권 속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가상자산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 메타버스와 NFT나 이런 가상화폐는 버블이 지금 붕괴되는 1단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도권으로 이미 편입이 시작됐습니다. 즉 산업과 기업으로 이제 편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번 이제 이 포럼이 전시회가 지식재산 이슈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식재산 속에서 지식재산 카테고리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NFT를 좀 봅시다. NFT는 배타적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는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특히 글로벌 어떤 IT를 떠나서 전 세계의 산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세 개의 키워드로 그걸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플랫폼. 모든 기업은 플랫폼으로 갑니다. 건설도 그렇고 예를 들면 건축도 그렇고 예를 들면 IT도 그렇고 심지어는 유통도 플랫폼으로 갑니다. 신세계가 생각하는 것은 플랫폼 전략이고 롯데는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가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플랫폼으로 못 가고 디바이스 회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세계의 흐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융합입니다. 세 번째가 가상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합집산 속에 지나왔는데 다양한 형태의 BM 특허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상 세계, 특히 플랫폼의 세계에서는 특히 융합이 되기 때문에 융합의 세계는 자기 산업의 기본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뜨리면 A라는 산업에서 특허하고 B라는 산업의 특허가 서로 융합되거나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업종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빨리 끝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우리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그렇습니다만 가상재화 생성과 거래 공간으로서의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현실 세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든지 융합이라는 가상의 세 개의 키워드를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걸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견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그들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중견기업까지 가서 이미 특허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게 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어떤 지식재산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가상화폐 등등이 또는 플랫폼이 산업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될수록 이런 충돌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마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